네, 오늘은 정치 민주주의 정치와 관련해서 현대 민주주의의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45페이지죠. 민주주의의 뜻, 뭐 여기 나오죠. 그리스어로 뭐 데모크라티아. 그래서 데모는 이제 데모스는 통치고 데모스는 민중이고 크라토스는 통치라는 말이 합쳐진 민중에 의한 통치, 뭐 민중의 통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만 이제 민주주의란 말 자체는 물론 이제 데모크라시의 번역이긴 하겠지만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도 참 잘 보여줘요.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정치 제도라는 거죠.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바로 위에 있는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죠. 그 나라도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어요. 그 나라도 인민들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 나라의 주인은 누가 봐도 이제 통치자죠. 그 일가로 보여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대통령은 5년 지나면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주인이 됐고 위의 나라는 주인이 되지 못했다. 헌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었고 위의 나라는 그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계속 국민이 주인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보면은 삼성 개헌을 해서 장기 독재의 길을 갔던 이승만 대통령 혹은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독재가 있었죠. 그 기간이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이 1948년에 되죠. 48년부터 직선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은 물론 그 전에도 뭐 그런 게 좀 있긴 했지만 사실상 87년까지 거의 한 40년간을 우리나라는 독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45년부터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80년 정도 된 거죠. 정부 수립 이후로 48년부터 얼마냐? 60. 한 75년 됐네요. 그렇죠? 75년 중에 40년은 독재를 경험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었느냐?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4.19 혁명을 통해 몰아냈죠.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은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든가 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독재 정권을 몰아내기에 이르러요. 이렇게 국민들의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아요, 절대. 우리의 기나긴 투쟁의 역사 속에서 이만큼 쟁취를 한 거예요. 그만큼 많은 우리의 그런 민주화 열사들이 죽어갔죠. 어느 보이지 않는 대공 분실로 끌려가서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당하다 죽기도 했고 그런 경우들 많았죠. 그런 사건이 조작되어서 재판을 받자마자 그날 당일 사형이 집행이 되는 거죠. 다음 날이었나? 인혁당 사건이라 그래요. 그 사건은 세계 사법의 날로 정해졌던가 그래요. 그날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만큼 암흑의 날이죠.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게 사법의 날인가로 아마 기억되고 있던 거 그래요.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투쟁을 해서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죠.
그게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의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화를 이룬 산업적인 역군으로서의 세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세력들. 뭐 양쪽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민주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남들에게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죠. 정말 전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룩해낸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어요. 그만큼 민주화도 마찬가지예요. 민주화도 그 독재 시대에서 그 억압받은 시대에 불과 공문이 없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절대. 어디서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이런 주인됨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동물농장을 읽었었죠. 동물농장에서 나폴레옹이 독재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동물들이 너무 무지해요. 예, 그냥 말이면 다 따르고 쉽게 속아 넘어가고. 그렇죠. 우리의 시민들은 다양한 것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때로는 시위도 하고 이러면서 주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졌어요.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다. 그래서 시위를 할 때 물론 요즘엔 좀 다른 느낌이지만 예전에 6월 항쟁이나 이럴 때 시위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던 시위 도구 중에 하나가 태극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인데 왜 니들이 와서 주인 행세 하느냐 이거죠. 주인이 원하지 않는데 왜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느냐 이거였겠죠. 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러한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을 깨어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열심히 참여했어요. 어, 여러분 그거 관련해서 할 얘기는 여러분의 청소년의 역할, 정치적 역할로서 사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게 제한되긴 해요. 여러분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쉽게 정당을 가입하거나 이러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뭐 인터넷 댓글 달고 이런 것도 하나의 정치적 참여의 방식이겠지만 여러분의 학교의 장, 학급도 하나의 정치적인 장이에요. 거기서 반장도 있고 하고 회장 있죠. 그러면서 의견을 표출하고 학급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런 거.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청소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학생들끼리 논의해보고 선생님하고도 함께 논의해보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치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학급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나의 정치적 장이 되는 것이에요. 정치라는 게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애썼는가? 그 민주주의의 정신과 관련되어 있겠죠. 뒤에 보면은 14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건 인간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죠. 특히 인간에 대한 존중을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 그리스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물론 그 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있었겠지만 그 민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는 않았어요.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시민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고요. 그 사람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의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국민, 백성이 아니라 국민, 시민은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든 간에 차별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는 예를 들어 성적 지향이 다르다. 뭐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고 그게 민주주의의 정신이에요. 기본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좀 특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차별받아도 안 되고요. 나는 특이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에 의해 차별받으면 안 되고요. 내가 여성이다. 여성으로서 차별받으면 안 되고 당연히. 마찬가지죠. 내가 어린이라서 차별받아도 안 되고 나이가 많아서 차별받아도 안 돼요. 그렇게 사람에 대한 존중. 그거는 모든 사람이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사 소수자이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자유와 평등이죠. 이제 자유와 평등은 둘이 같이 가기 쉽지 않아요. 자유를 확대하면 평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고요. 평등이 늘어나면 자유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요. 뭐 그런 거 있었죠.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민주주의는 민주라는 말은 평등과 주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항상 얘기할 때 보수 쪽에서는 자유를 강조하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항상 일컫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진보 쪽에서는 그냥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서로 어, 상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경제적 자유랑 경제적 평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규제를 다 풀고 니들 마음대로 해 하고서 자유를 마냥 주면은 힘이 센 대기업이나 이런 집단들이 골목 상권, 자영업까지 다 뺏어갈 거예요. 그러겠죠? 네. 뭐 있죠? 예를 들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감자탕집, 또 대기업이 진출해서 삼성 감자탕, 뭐 현대 감자탕, LG 감자탕 이런 거 생기면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쪽은 좀 그런 거 오뚜기나 이쪽으로 가요. 식품 기업 쪽으로 가요. 아무튼 대기업은 그 수많은 연구원과 우수한 돈과 인재를 가지고 또 자금력도 많으니까 감자탕집은 얼마나 감자탕을 맛있게 끓이겠어요. 또 거기 얼마나 쾌적하게 잘 해놓겠어요. 값도 싸게 할 수 있어요. 대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가격도 싸면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네 감자탕집이랑 대결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유를 확대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빈부격차는 심해질 거예요. 동네의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이제 몰락해가지고 더 가난해질 테고요. 대기업은 돈을 더 잘 벌겠죠. 그래서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평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요. 반대로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어, 대기업이나 이런 데 규제를 엄청 세게 때리고 너 아무거나 하지 못해 이런 것만 해. 그러고 거기에다가도 세금도 많이 내. 니들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엄청나게 내. 하고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로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뭐 사업하고 싶을까요? 돈 버는 족족 다 뜯기니까. 그래서 자유가 확대되면 또 평등이 확대되면 자유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요. 그러면 이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이냐? 이게 국민들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나라가 너무나 지나치게 평등해서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유를 강조하는 정당을 찍으면 돼요. 뒤에 정당이 나오죠. 정당이라는 거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집단이에요. 비슷한 정치적 생각을 가진 집단이 서로 모여서 당을 만든 거예요, 집단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당이 있죠. 물론 다른 정당도 많이 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죠. 국민의힘은 주로 자유를 강조하는 당이고요. 민주당은 평등을 좀 더 강조하는 당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여당이라 그러고 나머지 당은 다 야당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자유를 강조하는 국민의힘을 찍으면 돼요. 지금 우리는 자유가 필요하다. 아니 너무 지나치게 자유가 강조되어 있다. 우리는 평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평등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찍으면 되고요.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나아가는 게 민주주의의 정당 시스템이고 또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균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국민의 의사로. 예. 민주주의 원리,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여기 네 가지 원리가 나와 있죠. 국민주권, 권력분립, 입헌주의, 다수결주의. 국민주권이라는 건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 조항 정도는 좀 외워둬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떠한 권력 집단도 주권자의 의지에 반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절대. 권력 분립. 권력 분립이라는 건 입법, 사법, 행정기관, 국회, 정부, 법원 간에 서로 견제하게 만든 거예요. 어느 한쪽에 기대해져서 강력해지면 독재가 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독재가 출현하지 못하게끔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놨어요. 입법부는 법을 만들어서 정부와 법원을 견제하고 정부는 거부권을 가져요. 입법부의 법안에 대한 그런 식으로 견제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법원도 판결을 통해서 입법이나 사법부를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죠. 또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두어서 법을 파기하기도 해요. 헌법에 어긋나는 법을 없앨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 원리를 통해서
독재의 출현을 막으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장악을 했다. 당 하나가. 예를 들어 대통령도 나왔고 그 여당이 국회에도 압도적으로 많은 국회의원 수를 보유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정부와 국회에서 사법부의 장을 추천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법부도 대법관을 추천하기 때문에 사법부도 사실상 장악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요. 그때 그렇게 해서 온갖 헌법도 다 개정하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견제 장치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어요. 그게 헌법재판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은 종신으로 한다. 평생 하는 걸로 한다. 라고서 개정을 한다면은 그건 물론 헌법 사항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뭐 그 헌법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비슷한 법을 낸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을 파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방어 장치인 헌법재판소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고요. 입헌주의.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모든 법은 헌법에 맞춰야 돼요. 헌법에 어긋난 법은 파기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법들을 만드는 거 파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개정하는 거.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반 정도만 있으면은 법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고 개정할 수 있고. 그렇지만 가장 그 모든 실정법 중에 가장 그거를 관장하는 모든 최고의 법인 헌법은 그렇게 쉽게 개정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헌법을 이제 개정안을 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국민 투표를 붙여요. 국민들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찬성이 더 많아야지 통과가 돼요. 그만큼 헌법 개정을 훨씬 더 어렵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헌법을 개정하면은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바뀔 수도 있는 굉장히 큰 거라고요. 그래서 헌법 개정은 굉장히 어렵게 해놓고 또 모든 법은 헌법에 따르게 해놓고 그렇게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치적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사실 국회의원이 누가 되든 사실 크게 관심 없잖아요. 근데 교육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수 교육감 쪽은 좀 더 이제 학생들에게 좀 더 빡빡하게 공부를 시키는 경향이 강해요. 진보 교육감은 그런 거보다는 좀 더 학생들이 좀 창의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경기도는 보수 교육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될 거예요. 그게 아마 교육감의 변화로 생긴 변화일 수도 있어요. 마음까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끔 현재 교육감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 교육의 대통령이에요. 경기도의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의 모든 교육을 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수가 없다. 교육감을 뽑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과연 교육감을 뽑는 것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되느냐 라는 논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이 투표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따지면은 과연 제대로 된 교육감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교육감이 뽑힐 수도 있잖아요. 어른들은 교육감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집에 자기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크게 투표를 안 할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은 모두 투표할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교육감 중에 학생들 너무 힘들다. 월수금만 학교 나오고 오전만 수업하고 나머지는 다 자율학습. 거기에다가 모든 학교에는 다 최소한 편의점 한 개씩 설치하고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외출. 머리는 뭐 마음대로 염색해도 되고 복장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찬성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과연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실제로 반대하는 학생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교육감을 학생들이 교육감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갖는 게 맞는가? 또 그렇다면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까지. 유치원생들도 다 영향을 받거든요. 진짜 그 유치원생부터 고3까지 뭐 그 이유는 성인이니까 다 갖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뭐 한 중학생은 돼야지.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글을 고쳐볼게요.